네,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 당선인의 한동훈 법무장관 카드, 강대강 수싸움 속에 새 정부 출범 전부터 전국은 급냉입니다. 자, 여기에 어제 2차 인선까지 안철수계 인사는 0명이죠. 안철수 위원장 오늘 공식 일정도 접은 상태인데 새 정부 첫 내각 마지막 두 곳 인선 발표 곧 있을 예정입니다. 잠시 뒤에 함께 지켜보시죠. 네, 한국은행이 또 한 번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총재 공석인 상태에서도 인상을 결정했다는 건 그만큼 최근 물가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다는 건데요. 우리뿐 아니라 미국 소비자 물가는 40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뒤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진단해 보겠습니다. 목요일 더 뉴스,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잠시 뒤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를 발표합니다. 안철수계 인사가 후보자에 포함될지 관심인 가운데 오늘 발표로 새 정부 18개 부처에 대한 인선이 마무리됩니다. 새 정부 내각에 안철수계 인사가 포함되지 않은 가운데 안철수 위원장이 오늘 인수위 회의에 불참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정 공동 운영이라는 원칙만을 고수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 폐지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놓고 여야 공방이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후보자 지명으로 검찰 수사권 폐지 명분이 더 확실해졌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수사권 폐지를 반드시 막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재 연 1.25%에서 1.5%로 인상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0여년 만에 4% 이상 오르는 등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이틀째 10만 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유행이 정점을 지났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는 내일 거리두기 발표를 통해 사적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을 사실상 폐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광주 학동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이 받은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당분간 중단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정식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당분간 영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이 잠시 후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를 발표합니다. 이런 가운데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어젯밤 당선인과의 만찬에 불참한 데 이어 오늘 예정된 인수위 공식 회의에서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내각 인선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윤주 기자. 네,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입니다. 네, 자 먼저 윤석열 당선인 잠시 뒤에 남은 내각 인선 발표도 추가로 내놓는군요. 네, 윤석열 당선인은 조금 뒤 오후 2시 남은 내각 인선을 직접 발표합니다. 지금까지 이 정부 부처 16개의 장관 후보자가 발표된 가운데 현재 후보자 지명을 앞둔 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고용노동부 2개인데요. 인사 갈등을 빚은 안철수 위원장 측 인사들이 포함될지 관심입니다. 윤 당선인은 어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을 내정했지만 오늘 수석 비서관 등 참모 지명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어제 발표된 인선에서 안철수계 인사 포함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됐는데 결국 단 한 명도 없었죠? 네, 앞선 1차 지명에 이어서 2차 내각 인선 발표에서도 안철수계 인사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안 위원장 어제 일단은 침묵으로 일관했는데 어제 저녁 예정된 윤 당선인과의 만찬에 불참했습니다. 오늘 오전 예정된 인수위 공식 일정도 전격 취소한 데 이어 코로나 특위 위원장으로서 참석할 예정이던 오후 2시 특위 회의에도 처음으로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두고 인사와 관련된 불만 표출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 윤 당선인은 조금 전 기자들과 만나 공동정부라는 건 함께 훌륭한 사람을 찾아서 임무를 맡기는 것이지 누구 사람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당선인과 함께 내각 인사를 구상하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도 이와 관련해서 입장을 내놨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모든 그러한 국정을 담당하는 이러한 책임 있는 그러한 자리를 논의하고 선정할 때마다 안철수 대표님과의 통합이라는 그러한 기본적인 정신을 항상 생각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인사 문제가 사실 굉장히 복잡한 프로세스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좀 그러한 소위 국정의 공동 운영이라는 그 원칙만을 고수하기는 어려운 때가 있다는 그러한 그 현실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배현진 대변인도 공동정부라는 목표를 갖고 이끌어가야 할 5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다며 안 위원장이 끝까지 책임을 다해주리라는 기대와 신뢰가 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네, 자, 모든 일정을 취소한 안철수 위원장, 그럼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네, 현재 안철수 위원장 어디에 있는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거취에 대해서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게 주변 관계자들의 전언인데요. 안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당은 공식 반응은 자제하면서도 내부에선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안 위원장 측 관계자는 YTN의 서운하고 실망스러운 마음은 어쩔 수 없다면서도 당원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격앙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지금 인수위의 뿌리가 공동정부라는 대의 명분을 두고 있는 만큼 인사 과정에서 안 위원장과의 협의 과정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이 능력과 역량을 중시한다고 한 만큼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인사가 되지 않도록 정말 그런 사람이 있길 바란다며 뼈 있는 말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특히 지난 11일 이태규 의원의 인수위원직 사퇴 결정이 이미 2차 내각 인선 결과를 알고 이를 예견한 게 아니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안철수 위원장이 이번 사안을 계기로 인수위원장을 사퇴하는 등 무책임한 선택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간 합당 문제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인사와 관련된 안 위원장 측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공동정부 구성을 둘러싼 잡음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네, 지금까지 나온 인선에 대해서도 벌써 정치권 공방이 거센데요. 당선인 측 어떤 입장입니까? 네,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부터 정치권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 식구 챙기기다, 인사 테러다라는 비난이 쏟아졌는데요. 배현진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한 후보자는 법무부 수장이 될 만한 충분한 자질을 가진 인물이고 각 부처를 세계적 수준에 맞는 부처로 격상하겠다는 당선인의 구상에 부합하는 인물로 보고 내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윤 당선인이 한 후보자의 영어 능력을 높이 평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윤 당선인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편입 특혜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윤 당선인 측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선을 위해 후보자 지명까지 인사 검증을 치열하게 한 뒤 소개했다면서 의무점에 대해서는 후보자들이 내부 검증팀을 통해 상세히 설명할 테니 기다려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삼청동에서 YTN 엄윤주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동훈 검사장을 새 정부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폐지, 검수완박 추진 명분이 더 확실해졌다면서 맹공에 나섰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의 수사와 법무행정 분야에서 쌓은 전문성을 강조하는 한편 검수완박을 필사적으로 막겠다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에 이른바 검수완박 대치가 더 격렬해지는 모습이죠. 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한동훈 검사장을 지명한 데 대해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회의에서 인사가 망사를 넘어 망국 인사가 됐다면서 거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한 후보자에 대해선 실질적 이인자, 문고리 소통령에 의한 국정농단의 전조라며 격한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요. 공정과 상식 그리고 국민 통합을 외치던 윤 당선인이 내각 인사에 기대와 희망을 걸던 국민에게 어퍼컷을 날렸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의 우병우가 되어 국민과 야당을 탄압하고 정치 보복을 자행할 게 너무 뻔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실질적 이인자, 문고리 소통령에 의한 국정농단의 위험한 전조입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도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일부에서는 황태자라고도 부르는 한 검사장을 장관에 앉혀서 공안 통치를 분명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검수완박 입법 추진 의지는 거듭 밝혔는데요. 윤 비대위원장은 검수완박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데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중단할 수 있는 국회법 조항을 적절히 활용하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엄호에 나섰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후보자는 검찰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수사와 재판, 검찰제도 행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한 후보자에 대해 우려하는 건 과거 법무부를 장악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검찰에 압력을 가했던 과거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철저히 한 후보자를 뒷받침하겠다고도 강조했는데요. 들어보시죠. 한동훈 지명자는 이제 더 이상 국민의 조선 제1검이라는 평가를 받던 그런 검사가 아닌 윤석열 정부의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법무 행정을 현대화하고 선진적 사법 시스템을 정립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검수완박과 관련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무제한 TV 토론을 공개 제안했습니다. 장소와 시간, 형식을 가리지 않고 당당히 국민 앞에서 시비를 가려보자며 정말 자신 있다면 토론에 응하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여야는 조금 뒤인 오후 2시에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박범계 법무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검수완박과 한 후보자 지명 등 현안을 놓고 거센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지환입니다. 네, 이른바 검수완박 저지 총력전에 나선 김호수 검찰총장은 오늘 오전 국회를 방문해서 박광원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에게 법안 처리의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 네, 어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전격 지명된 한동훈 검사장은 서울고등검찰청에 사무실을 꾸리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인사청문 준비에 들어갑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나혜인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네, 자 김호수 검찰총장 오늘은 국회를 찾아갔군요. 네, 김 총장은 오늘 아침 대검찰청에 출근하지 않고 바로 국회로 달려갔습니다.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비롯한 참모들과 함께 검수완박 법안을 담당하는 법제사법위원들을 찾아가 처리하지 말아달라고 설득했습니다. 김 총장이 박광원 법사위원장을 만난 뒤 남긴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 법률안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또 법률안이 갖고 있는 어떤 제도적인 여러 가지 그 예산이랄까 이런 점에 대한 부분도 함께 좀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렸고요. 특히 법사위가 열리게 되면 열리는 날에 저도 참석해서 말씀드릴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김 총장은 또 검수완박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할 의장단 정진석, 김상희 국회 부의장들도 만나 검찰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어제는 검수완박 법안에 관해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하게 해달라는 요청도 했는데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김 총장의 요청을 정식으로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앞으로 국회 일정도 있으니 아직 대통령이 결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박범계 장관은 이른바 검수완박 논의의 본질은 검찰 수사 공정성의 문제라며 전국 검사장들이 다 모여서 반대는 하는데 그 부분에 관한 답은 없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호수 총장은 국회에서 특별법이나 기구를 만들면 열심히 논의에 참여할 것이고 내부적으로도 자체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일선의 반발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이복현 서울 북부지검 부장검사가 사의를 표한 데 이어 오늘 아침엔 김수현 통영지청장이 검찰이 더는 검찰이 아니게 돼가는 상황에 무기력함을 느낀다며 사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청장은 또 새 정부 첫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한동훈 후보자를 향해 검수완박이라는 외부 족쇄에 더해 내부 분열이 생기지 않도록 합리적인 형평 인사를 해달라는 당부도 남겼습니다. 네, 전해주신 것처럼 한동훈 후보자 지명을 두고 이런저런 우려도 나오는데 후보자는 일단 국회 인사청문을 준비해야 되죠?
네, 한동훈 후보자는 어제 당선인 지명을 받자마자 곧바로 인사청문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청문 준비단 사무실은 서울 고등검찰청에 마련하기로 했고 내일부터 출근할 예정입니다. 준비단장은 관례에 따라 주영환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맡게 됐습니다. 주 실장은 한 후보자와는 사법연수원 동기인데 윤석열 당선인이 지난 2019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도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공보 업무를 맡았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4만 8천여 명으로 이틀째 10만 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정부가 내일 발표할 거리두기 조정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지금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얼마나 줄었는지 코로나19 신규 현황부터 좀 정리해볼까요?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환자는 14만 8천여 명입니다. 어제보다 4만 6천여 명 줄었습니다. 일주일 단위 추이를 볼 때 확연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과 비교하면 7만 6천 명, 2주 전보다는 17만 2천 명 정도 적습니다. 신규 환자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위중증 환자 수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위중증 환자는 962명으로 38일 만에 1000명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위중증 환자 감소에 따라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3.6%포인트 내린 51%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하루 사망자는 318명으로 전날보다 134명 늘었습니다. 사망자 가운데는 9살 이하 아동도 2명이 포함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내일 중대본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방역의료체계 일상화 방안을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적용될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은 조정이 아닌 사실상 해제에 가까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인구의 3분의 1가량이 감염력을 지녔고 접종률도 높은 만큼 대규모 유행이 재발할 우려는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50%대로 떨어지는 등 의료 체계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선 실내는 유지하되 실외는 전면 해제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인수위원회가 실외 마스크 해제엔 속도 조절을 주문하고 나선 상황이어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네, 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를 공개 수배한 지 보름째입니다. 이은혜와 조현수는 여전히 행방이 묘연한데 최근 5년 사이에 공개 수배자 가운데 90% 가까이가 미검거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혜린 기자. 네, 인천지방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예, 자, 공개 수배가 장기화하고 있는데요. 두 사람을 봤다 이런 제보도 또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요. 네, 이은혜와 조현수가 공개 수배된 지 벌써 보름째지만 행방은 여전히 묘연합니다. 검경 수사팀으로 지금 두 사람에 대한 제보가 밀려들고 있는데요. 닮은 사람이 있다는 제보에 언급결에 다른 지명 수배자가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수사가 장기화할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최근 5년간 공개 수배자 검거율은 1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개 수배자 200명 가운데 22명만 검거됐고 90% 가까이는 잡히지 않은 상태인 겁니다. 안 그래도 검거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이씨 검거가 더욱 어려워진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자취를 감췄습니다. 남편 윤모 씨가 사망한 2019년 6월부터 자취를 감추기 전까지 이 씨와 공범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신청되지 않았는데요. 이 씨는 재수사 당시 휴대전화를 제출하라는 요구에 선뜻 응하고 수차례 소환조사에 빠짐없이 출석하는 등 대체로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씨의 주거지도 명확했던 터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는 어려웠다고 당시 경찰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사이 숨진 윤 씨의 집에 있는 PC를 가지고 나오는 등 증거를 없애려는 모습도 포착됐는데요. 윤 씨가 대기업에 재직하며 낸 국민연금도 사망 시점인 2019년 6월부터 소급 적용해 모두 1,300만 원가량 받아 챙긴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앞서 이 씨가 과거 연인도 숨지게 한 뒤 보험금을 탔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경찰은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는데요. 검경 수사팀은 당분간 두 사람의 소재 파악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도피 과정에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두 사람의 주변인을 다시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지방검찰청에서 YTN 김혜린입니다.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HDC 현대산업개발이 당분간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본안소송 선고가 나오고 30일이 되는 날까지는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멈추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영업처분으로 현대산업개발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밀수 방식이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해외 유명 브랜드를 모방한 가짜 핸드백과 의류 등 정품으로는 시가 1,200억 원 상당의 위조품을 국내에 대거 반입한 일당이 잡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상우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상당한 규모로 보이는데 어느 정도 규모인 겁니까? 네, 세관 당국은 자신들도 정확하게 파악은 어렵지만 세 손가락에 들 정도로 역대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 관세청 서울본부 세관의 압수 물품이 보관된 지하 창고인데요. 루이비통과 샤넬, 프라다, 구찌 등 해외 유명 브랜드를 모방한 물품들, 이른바 짝퉁 상품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2018년부터 최근까지 6만 1천여 점, 정품 시가 1,200억 원 상당의 위조품을 중국에서 불법 반입해서 판매하다가 세관에 적발돼 남은 물품 15,000여 점입니다. 위조품을 조직적으로 국내에 유통한 일당 4명이 상표법 등의 위반 혐의로 세관에 검거됐습니다. 조사 결과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밀수 방식이 교묘하게 진화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보통 이른바 보따리상을 통해서 들어왔는데요. 이번에는 이전보다 위조 상품 전체의 부피를 줄여서 특송 화물이나 국제 우편 등을 활용해서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속여 국내에 들여왔습니다. 물품은 진품인 것과 거의 같은 방식의 꼼꼼한 포장을 해서 반입하고 특히 상표 라벨도 따로 반입했습니다. 반입 과정에서는 명의를 수십 개 도용했습니다. 코로나로 보따리상 밀수 활동이 어렵게 되자 비대면 밀수를 택한 것인데요. 반입한 다음에는 따로 반입한 라벨을 물품에 부착했습니다. 위조 상품은 인천 등 경기도에 있는 비밀 창고에 보관하면서 위탁 소매 판매업자를 통해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했습니다. 소매상만 가입할 수 있는 위조 상품 도매 사이트를 회원제로 운영하고 최종 소비자에게 물건을 배송할 때는 허위 정보를 기재했습니다. 위탁 소매상과 거래할 때는 대포폰과 대포 통장을 활용해서 신원을 철저히 숨기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압수된 위조 상품은 모두 폐기됩니다. 당국은 위조 상품의 밀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서 SNS와 온라인 마켓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상호입니다. 네, 한국은행이 또 한 번 기준금리를 높였습니다. 총재 공석에 대한 부담감과 경기 회복 둔화 우려에도 금리 인상을 택하는 건 그만큼 현재 물가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보여준 결과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기준금리를 높인 배경과 현재 물가 상황,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총재가 공석인 상태라서 네. 관심이었는데 결국 올렸군요. 사실 지금 상황 자체는 물가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총재가 없기 때문에 좀 고심하는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전망은 반반 정도로 나왔었는데요. 일단은 기준금리는 인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0.25%포인트를 올려서 연 1.5%로 운용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까지 한국은행이 지난해 8월 이후에 기준금리를 4차례 올리면서 그래서 기준금리를 총 1%포인트 올린 셈이 됐습니다. 예. 반반으로 전망을 했었는데 인상으로 결론을 내린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역시 물가라고 봐야겠죠. 물가, 요즘 예. 물가가 워낙 천장을 모르고 치솟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수요 측면에서는 지금 소비가 살아나고 있고 예. 또 소위 말하는 보복 소비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수요 측면에서도 물가가 상승하는 원인이 있고요. 공급 측면에서는 역시 국제유가의 상승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겠습니다. 예. 그래서 소비자 물가가 지난달에 4.1%로 올랐었는데요. 이 4%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한 게 10여 년 만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1년 만에 그 수입이 4% 넘게 늘어나는 이런 경우는 사실 없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급여가 사실상 줄어드는
네. 소득이 줄어드는 셈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걸 실질소득이라고 합니다. 소득이 줄어들었으니까 씀씀이를 줄여야겠죠. 전반적인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올 수밖에 없고 기업 입장에서도 비용이 늘어나니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은행의 고심이 좀 컸던 것으로 보이고요. 새 정부가 물가 안정을 가장 큰 과제로 하겠다 이렇게 밝혔던 것도 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국내외적으로 좀 인플레이션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전망은 어떻습니까? 오늘 마침 나온 게 수입 물가 지수가 나왔습니다. 수입 물가 지수를 보면은 1년 만에 35%가 넘게 올랐어요. 역시 가장 큰 게 국제 유가가 큰 영향을 미쳤는데 석탄과 석유류 제품의 수입 물가가 70%가 넘게 올랐고요. 광산품도 80%가 넘게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자재가 크게 올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수입 물가는 약간 시차를 두고 생산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요. 생산자 물가가 올랐으니까 당연히 소비자 물가까지도 오르게 되겠죠. 이렇게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동안은 고물가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높여서 대응을 하는데 물가는 기본적으로는 통화에 대한 반응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시중에 돈이 많으면 물가가 오르고 돈이 적으면 물가는 안정적이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기준금리를 손을 본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고물가 상황 자체는 당분간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동안 짧게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짧게만 전해드리면 곧 추가 인선이 발표될 예정인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이정식 전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발탁됐다는 속보입니다. 이제 깜짝 인선이죠. 네. 그리고 농림부에는 정황근 전 농촌진흥청장이 발탁이 됐다는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자, 이 소식은 잠시 뒤에 이제 발표가 되는 대로 현장 연결해 보도록 하고요. 자, 조태현 기자, 오늘 준비한 소식 많은데 잠시 뒤에 인사가 발표될 예정이라 여기까지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잠시 뒤 2시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마지막 남은 내각 두 자리 추가 인선이 발표됩니다. 네, 오늘 발표로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구성이 마무리될 예정인데요.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잠시 뒤에 발표할 예정인데 남은 두 자리에 대한 인선이 지금 속보로 전해졌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18명의 내각 중에 두 자리가 좀 비었지 않았습니까? 지금 잠시 뒤에 발표할 건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로는 농촌진흥청장을 지낸 정환근 현 충남대 초빙 교수가 유력 사실상 내정됐다. 이분은 1960년생입니다. 그리고 충남 천안 출신이고요. 서울대 농대를 나왔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 청와대 농축산식품 비서관 그리고 농촌진흥청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나서 났다가 이제 충남대 초빙 교수로 일해왔던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고요. 또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정식 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이분은 한국노총 사무총장 출신입니다. 원래 제천 출신이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분은 노동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 문화 개선 작업 이런 것을 심려를 최근 들어서 기울여 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노사발전재단이라는 것이 어떤 곳이냐면은 노사정위원회가 합의해서 설립한 일종의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문화를 바꾸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노동운동가 출신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했다라는 것은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동안 받아왔던 이미지가 친기업 이미지라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탈피하겠다. 그래서 반드시 친기업의 노동정책을 쓰지는 않겠다라는 뜻도 있는 것 같아요. 마침 윤 당선인이 내일 또 한국노총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노총으로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뒤면 이제 발표가 되겠지만 18개 부처 장관 후보자가 모두 지명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안철수 위원장이 추천한 인사가 없다는 점, 혹시 오늘 또 안철수 위원장이 추천한 이른바 안철수계 인사가
인선에 포함이 될 건지에 대한 궁금증도 많았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두 분을 봐서는 전혀 안철수 위원장이 추천한 인사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동안에 이제 경력이라든가 커리어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선택한 인사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안철수 위원장이 지금 어제 도시락 만찬에도 불참을 하고 오늘 완전히 그 일정을 취소하는 그렇죠. 지금 직후 상태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안철수 위원장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좀 속으로 불만이 많을 겁니다. 예.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걸 내색해서 부추길 수도 없을 거고, 네. 예. 그리고 그렇다고 또 마냥 모른 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당분간은 이렇게 침묵하면서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 나름대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지금 내각 두 자리에 네. 대한 인선은 윤석열 속보로 전해졌고 대통령 지금 당선인께서 발표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오늘 현장으로 인선을 가보시죠. 발표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정황근 전 농진청장입니다. 정황근 후보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 관료 출신으로 농촌정책국장, 농업정책국장, 청와대 농축산식품비서관을 지내며 농업정책 전반을 설계하신 분입니다. 농업진흥청장 재임 시절에는 기후변화와 농촌인구 고령화라는 농업 여건의 변화를 고려해 첨단 융복합 기술 기반의 생산성 증대, 스마트 농법 전환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농촌이 직면한 현안 해결은 물론이고 농림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미래 성장 산업으로 키워낼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이정식 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입니다. 이정식 후보자는 30여 년간 노동계에 몸 담으며 한국노총 기획조정국장과 사무처장을 지낸 노동 분야 전문가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사관계개혁위원회와 노사정위원회의 전문위원을 역임했고 노사발전재단 창립 이래 노동계 출신으로는 최초로 사무총장을 지냈습니다. 노사관계를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노동 현장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고 합리적 노사관계 정립의 밑그림을 그려낼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인선과 관련한 언론인 여러분의 질문에 직접 답을 하시겠습니다. 저 맨 뒷줄 먼저 답을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이투데이 이난희 기자입니다. 그 안철수 위원장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지금 일정을 취소하고 침묵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연락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안철수 위원장 측 인사가 배제된 상태에서 향후 그 공동정부 구성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두 가지 질문 드립니다. 내각 인선에 관한 추천은 우리 여러분들로부터 많은 분들로부터 전부 추천을 다 받았고 뭐 어느 특정 그 인사를 배제하거나 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추천받은 분들과 또 우리나라의 인재 풀에서 저희가 잘 찾아서 서로 비교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장관 후보자를
선정한 것입니다. 네, 다음 질문 주십시오. 네, 연합뉴스TV 장부경입니다. 그 안 위원장 관련 질문을 또 드리게 되는데요. 안 위원장과 어제 오전에 독대하시면서 인선 관련해서 사전에 논의가 있고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안 위원장께 오늘 뭐 만나거나 또 연락을 하실 의향이 추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제가 추천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이 인선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무슨 아무 문제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어제와 마찬가지로 한 분 더 질문을 받겠습니다. 전에 기회를 안 드린 분 위주로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네, MBC 구민지입니다. 당선인님, 제가 또 관련된 질문 또 하나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두 차례 걸친 인선 결과 놓고 이제 아까 다 언급하셨듯이 이제 안철수 위원장이 오늘 이제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약간 강하게 반발하는 듯한 그 모양새를 보인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궁금하고요. 저는 뭐 그 정도 하고 내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지금 여기 두 분에 대한 인선 얘기를 안 하시고 자꾸 안철수 위원장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안철수 위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았고요. 또 제가 이 인선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어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본인이 뭐 불쾌하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으신 거로 제가 알고 있고 뭐 무슨 일정을 취소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제 분과 보고가 하나 있었는데 뭐 거기에 안 나오신 걸 가지고 뭐 일정을 취소했다는 그런 식으로 보고 계신 모양인데 저는 지금 구체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본인의 입장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제가 대했을 때 느낌이나 이런 거에 비추어 보면 무슨 뭐 글쎄 저하고 얘기를 할 때는 그렇게 안 하시고 또 본인이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 기자분들 얘기하시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 오전에 제가 브리핑해 드렸던 바와 지금 질문 주신 것에 대한 당선인의 응답이 별반 다르지 않으시다는 것 아실 것 같습니다. 오늘 당선인과 질의응답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 이 자리 또 오늘 후보자로 인선 내정되신 두 분의 후보자께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윤석열 당선인의 먼저 퇴장이 있겠습니다. 두 분의 고용노동부 장관과 우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께 여러분께서 질문을 해주시면 직접 응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이로운넷의 박유진 기자라고 하고요. 저는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관련한 질문인데요. 사회적 기업은 공공기관 우선 구매와 정부 재정 지원 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회적 기업이 되려면 일정 요건을 갖춰서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는 인증제를 실시 중입니다. 근데 이제 인증제가 아니라 등록제로 바꿔서 좀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요. 그런데 등록제로 바뀌면 등록된 사회적 기업 중에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따로 평가를 하고 선별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 지표나 평가 방법이 제대로 정해지지 않아서 이르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인증제에서 등록제로 변하는 방향에 대해서요. 그건 뭐 부처하고 가서 상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인증제와 등록제가 갖고 있는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등록제로 했을 때 이제 무분별하게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그 뭐 우려되는 사항이랄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보완이 있다면 그 확대하는 측면에서 뭐 긍정적인 검토가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것은 뭐 노동부 내부에서 충분히 그동안 검토를 했었을 것이므로 가서 살펴보고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어서 다시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저도 중앙선대위 김나윤 기자입니다. 저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윤 당선인께서는 후보 시절과 포함해서 내일도 한국노총과 만남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신 그 민주노총과의 회동은 한 번도 있지 않았습니다. 장관 후보자님께서 장관에 취임하신다면 양대 노총 중 하나인 민주노총과의 만남 계획하고 계신지, 플러스 양대 노총과의 관계 설정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노동계에서는 뭐 이렇게 선거 과정부터 지금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내일 그 당선인께서 한국노총을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늘 말씀하신 게 소통, 협치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좀 전에도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가기 위해서는 노동이 존중되고 같이 가야 된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누구든지 막론하고 협치를 위해서는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된다면 뭐 적극적으로 뭐 조건들이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누구든지 격의 없이 만나는 것이 소통하고 협치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정식 후보자께 질문하실 분들 손 들어 주십시오. 예. 네, 먼저 저 뒤쪽에 마이크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매일노동뉴스 임세용 기자입니다. 당선인의 근로시간 유연화, 직무상과 임금체계 공약, 최저임금 관련 발언으로 노동계에서 사용자 편향성이 높다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 갈등을 줄일 사회적 대화 필요성이 높아지고 노동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회적 대화를 어떻게 해나가시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사회적 대화에서 어떤 사항들을 논의하실지가 좀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뭐 저 자신이 아까 당선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IMF 때 노사정 대타협을 이후에 뭐 최저임금이라든가 쭉 계속 사회적 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 이 지금 어차피 여소야대가 되고, 그리고 그 노사관계를 바꾸기 위해서는 법, 제도, 의식, 관행 모두를 바꿔야 되는데, 그 노사 간의 그 대립이 아주 극단적인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사회적 대화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일단 현재 여러 가지 재반 사항을 고려해 봤을 때는 긴급한 것, 그리고 사회적 공감대가 가능한 것, 뭐 청년 일자리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양극화 해소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보호 문제, 그리고 사회 취약계층인 그 플랫폼 종사자라든가, 그다음에 프리랜서 이런 분들을 위한 보호, 그리고 차별 시정 뭐 완화 뭐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또 뭐 여야 간의 또 협치도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노사 간의 신뢰를 토대로 해가지고 사회적 대화를 정부가 주도하기보다는 이렇게 촉진시키고 조정하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께 더 질문 있으십니까? 예, 한 분 더 받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께로 질문을. 네, 2대1 황병서 기자입니다. 그 경영계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이나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도 당선인에게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도 뭐 당정청이나 뭐 여러 가지 의견들 그 조율을 해야 되고, 인수위에서 나온 뭐 여러 정책 과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지금 현재 최저임금위원회가 지금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위원들이 있고, 그리고 그동안 그 업종별 차등 최저임금 적용과 관련해서는 수많은 노사 공익 간의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그 노사 공익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충분히 의견을 조율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그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는 뭐 많이들 우려하는 것 같은데,
빨리 그 산업 현장의 그 불확실성을 그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 대책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럼 이어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인 정황근 후보께 질문해 주십시오. 네, SBS 김영래 기자입니다. 최근 이제 그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CPTPP 관련해서 이제 농업계 반발이 꽤 심한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어떤 입장이시고 또 보호 대책으로는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신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제 국익 차원에서 이제 다양한 FTA를 좀 체결을 많이 했잖아요. CPTPP도 이제 같은 차원인데 이제 국가 이익 차원에서는 추진해야 된다는 게 우리 국민 여론인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그동안 FTA를 체결하면서 결국 마지막에는 농업 분야는 상당히 이제 피해를 본다는 인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업인들은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농업인들이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그런 절차라든가 그 정부와의 충분한 그 대화, 설명 이런 게 부족하다고들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충분히 상의를 하고 그다음에 관련해서 당연히 이제 대책까지 같이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청문 절차라든가 그다음에 나중에 정식 임명이 되면 그 후에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말씀 주십시오. 후보님, 그 마이크에 조금 더 가까이서 네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농민신문 홍경진 기자. 네, 자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 마지막 두 자리 인선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지명자는 한국노총 사무처장을 지낸 인물로 깜짝 발탁이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농림부 장관에는 정황근 전 농촌진흥원장이 지명이 된 이런 상황입니다. 자, 추은호 해설위원과 계속 얘기를 나눠볼 텐데, 자 오늘 이 두 분도 뭐 중요한 인선 발표입니다만은 기자들 질문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안철수의 인선이 없는 이유, 또 앞으로 안철수 위원장과의 관계 이런 질문이 지금 이어졌거든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에게 그 기자들이 질문이 안철수 위원장 추천 왜 안 받아들였느냐, 또 관계 이런 것들을 물어봤는데 윤석열 당선인의 대부분의 생각들은 뭐냐면은 특정 인사를 내가 인선 과정에서 배제한 적이 없다. 네. 그리고 또 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어제 안철수 위원장하고 이렇게 면담을 했지만은 충분히 인사문에 이런 문제들을 설명을 했고 본인이 불쾌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속으로는 어떤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고 안철수 위원장의 불만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못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안철수 위원장의 불만, 국민의당의 불만들이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는지 차단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의구심이 들 정도로 약간 그 상황 인식에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전달이 안 돼도 지금 안철수 위원장 공식 일정에 지금 참여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속보로 또 뉴스로 계속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그렇습니다. 그 안철수 위원장으로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공동정부 운영에 과연 제대로 될 것인가 여기에 지금 파열음이 나고 의문구심이 날 정도로 이렇게 지금 행동을 취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기에는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인수위원장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다고 국민의당 당원들을 나서서 부추길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렇다고 그만해라 이렇게 무마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본인은 지금 일정을 취소하고 침묵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안철수 위원장으로서는 불만을 표시할 수 있는 최대한의 불만을 지금 표시하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거취에 대한 고민에 들어간 거 아니냐는 관측들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당장 침묵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안철수 위원장에게 남아있는 선택지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안철수 위원장이 그러면 인수위원장직을 버리느냐, 물론 그 가능성도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을 겁니다만 그러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럴 경우에는 완전히 결별하겠다는 선언을 의미하는 건데, 그러면 당장 남아있는 지방선거는 어떻게 치를 것이냐.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국민의당과 양당이 완전히 결별하고 없던 일로 했다고 했을 때 과연 독자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합니다. 일단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불만을 표시하고 인수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일이 또 나머지가 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새 정부의 국정 운영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들을 완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중도에 팽개칠 수는 없는 거죠. 그 부분은 마무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우려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그 합당이 가지는, 우리 사회에서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은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중도를 지향하는 국민의당과 합당함으로써 보수 정당과 중도 정당이 힘을 합쳤다. 그래서 지역을 넓혔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사실 한쪽이 떨어져 나갔을 때 사실 보수 정당이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 안철수 위원장 그리고 국민의당이 좋았던 보수 정당이 좋았던 일종의 매기 효과, 일단 그 과거 회귀하는 것을 막는 것이 좀 제어가 없어지면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 힘으로서 또 우리로서도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도 좀 불행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만약에 안철수 위원장이 합당에 있어서 이게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은 뭔가 중도를 끌어들이는 데 좀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인수위 기간까지 마친다고 해도요. 그 이후에 그러면은 공동정부 이 구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공동정부 구상이 아직까지는 뭐 물 건너갔다는 생각은 들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내각에는 분명히 포함이 되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래도 앞으로 윤석열 당선인이 계속 중요시하는 민관 합동위원회, 이거는 이제 청와대 정책실의 기능을 상당히 보완하는 부분 아닙니까? 여기라든가 아니면은 청와대 대통령실 비서실에 들어갈 인사들, 또 공공기관 인사들 앞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그 안철수 위원장과 국민의당도 완전히 이렇게 그 결별을까지 가기에는 좀 아주 섣부른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당장 국민의당만으로 지금 그 보궐선거, 그 지방선거 치를 역량이 없을 겁니다. 그런 것 현실적인 문제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앞으로 인수위 안에서 해야 할 업무들이 많은 상태인데도 오늘은 일단 업무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방금 윤석열 당선인 불쾌한 부분 없는 걸로 안다.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했음에도 지금 만약에 이 발표를 보는 안철수 위원장의 속내도 복잡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좀 복잡할 것 같아요. 일단 자기의 의중이 충분히 전달이 안 되고 있구나. 윤석열 당선인이 어떻게 보면은 좀 차단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좀 불만감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과거에 우리 흔히들 DJP 연합하고 요번에 이제 그 후보 단일화를 비교를 많이 하는데 DJP 연합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명확하게 어느 자리를 가져간다라고 이렇게 구분이 됐었습니다. 총리 김종필 그리고 경제부처 당류 추천은 김종필 총재가 갖는다라고 합의가 돼 있었는데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 간의 단일화 합의에는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거죠. 결국 종이 쪼가리보다 나를 믿어달라 이런. 그렇습니다. 그런 그 신뢰를 가지고 접근을 했던 건데 만약에 그 신뢰가 깨트려질 경우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결국 DJP 합의를 다시 언급할 수밖에 없는 것은 DJP 합의를 통해서 결국 김대중 대통령도 득을 본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본인에게 대한 그 불안한 시선들을 희석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었고 또 IMF 외환 위기를 보수 진보 다 힘을 합쳐서 극복했다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들을 국민들한테 준 부분들이 있거든요. 윤석열 당선인 안철수 위원장은 마찬가지입니다. 보수의 힘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보수 중도가 힘을 합쳐서 새 정부 초기를 운영할 수 있는 동력이 돼야 된다. 그런 점에서 조금씩 후퇴할 부분들은 후퇴하고 또 오해가 있으면 풀고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총리, 장관 총에서 19명 이제 인선이 끝났는데요.
가장 파격 인선은 아무래도 이제 한동훈 검사장의 법무부 장관 발탁인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 이슈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지금 강대강 대치 전선이 더 형성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저희 당선인 입장에서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카드 이게 묘수입니까, 악수입니까? 참 굉장히 그 분석하기 어려운 그 카드인데 전에 한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권영세 원내대표 말을 보면 인터뷰를 한 거 보니까 원래 애초부터 한동훈 검사장을 쓰려고 생각했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일선 검사 수사 지휘를 맡기면은 그것이 당선인의 뜻으로 받아들일 것 아니냐. 예.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픽업을 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어제 저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검사장을 정격 발탁한 것은 지금 같은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말하는 상황에서는 좀 무리한 수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상황은 강대강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새 정부 초기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통합이라는 개념, 협치라는 개념이 사라져 버렸을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점들이 상당히 있는 부분이거든요. 윤석열 당선인이 만약에 안철수 위원장과의 중도층까지도 결별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그러면 과연 보수층만 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은 윤 당선인의 정치력 또 국정운영 능력 이런 부분들이 지금 첫 시험대에 올랐다. 첫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오늘 민주당에서는 윤석열의 우병우 뭐 이런 표현까지 나온 상황인데 이 민주당 검수완박 입법 추진에 더 속도를 낼까요? 일단 시한은 4월 말까지가 목표입니다. 네. 그 목표를 더 당길 수는 없을 거고요. 4월 말을 반드시 입법을 해야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공포까지 가겠다. 그래서 기정사실화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 나머지 입법들 그런 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예를 들어서 중대범죄수사청이나 아니면은 특별수사청 신설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차차 논의하겠다. 3개월 유예 기간을 갖고 논의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과연 4월 말까지 입법화 이루어질 수 있을까?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과연 박병석 국회의장이 협력을 해줄 것이냐라는 부분들. 또 두 번째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어서 이것을 법률안을 공포할 것이냐,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그 이도저도 아니면은 그냥 차기 윤석열 신임 새 대통령에게 넘겨줄 것이냐. 결정을 안 하고. 15일 이내에 결정을 하면 되니까요. 그런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섣불리 말하기에는 좀 어려운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윤석열 당선인 지금 내각 발표를 하면서 능력과 인품 경비한 이런 인사들을 발탁하겠다 이런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오늘 18개 부처 장관 후보자 모두 발표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배는 어떻게 됐다고 보십니까? 보통 이번 인사를 보고 많이들 쓰는 이야기가 이제 경육남 이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까? 경상도의 60대 남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18명 보니까 경육남보다는 서육남이 저는 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서육남. 서울대 출신이 60대. 18명 중에 절반입니다. 9명입니다. 절반. 9명. 그리고 60대 남자. 평균 연령이 60대를 좀 넘을 겁니다. 60세를 좀 넘을 겁니다. 그리고 남성, 여성은 3명밖에 없었죠. 18명 중에서 3명. 그래서 서육남. 어떻게 보면 이런 서육남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이 단어가 우리 사회의 과거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전통적인 파워 엘리트입니다. 그러니까 보수 정부 들어와서 전통적인 파워 엘리트가 다시 복귀했다. 뭐 그런 의미가 있지 않느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호남 지역에는 능력과 인품이 있는 사람이 없냐, 40대에는 이런 사람이 없냐, 뭐 이런 지적들도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다양화가 부족하다, 다양성이 부족하다. 아무리 실력이 중요하고 능력이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윤석열 당선인이 계속 말하고 있는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다양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은 일리 있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양성의 다른 표현이 통합이거든요. 서로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인데 너무 실력을 쫓다 보니까 윤석열식 공정이라는 것이 과연 그 서육남에게 유리한 공정이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 충분히 예.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안배를 봤을 때는 주로 아는 사람 위주로 들어온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부는 그런 인사들도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래된 지인들도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전문 관료, 현장 경험 그리고 전문성 또 실력을 갖춘 그런 인사들을 주로 많이 채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크게 보면은 세 가지 방향으로 저는 예. 보이는데 하나는 이제 경제 문제. 이 문제는 윤 당선인이 좀 부족한 부분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관료 위주로 다 치웠습니다. 예. 총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예. 경제 전문가. 경제 전문가로 치웠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진보적인 그 학자들이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관료가 뒤쫓아고 보완하는 형식을 취했는데 경제 문제는 전문가인 관료들에게 맡겨서 돌아가게 만들었다라는 점이 한 축이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외교안보 분야. 외교안보 분야도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하고 180도 차별화를 둘 수밖에 없는 완전히 다른 분야일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국민의힘 예. 그 보수를 대표하는 보수 안보관을 대표하는 박진 권영세 의원을 배치를 했죠. 그러니까 윤 당선인이 보수 정당의 국민의 정계 입문한 지가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으니까 그렇죠. 외교안보 분야는 보수주의 우리나라 보수 정당의 가치를 그대로 따르겠다라고 이렇게 힘을 실어준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사 청산으로 일이 될지 아니면 수사 문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가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측근들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장관 또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이상민 후보자를 임명을 함으로써 직할체제로 예. 꾸려나가겠다. 이런 뜻들이 좀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나머지 다른 주요 사회나 경제 분야는 현실적인 감각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을 배치하는 예. 그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네. 구별화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인선은 끝났고요. 인사청문회 민주당이 벼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일기 내각 후보자들이 낙마를 하면은 정권 초에 이제 국정 동력이 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인데요. 문재인 정부 초기 때는 어땠습니까? 문재인 정부 그 1기 내각 때는 네. 낙마한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장관 후보자 중에서 예. 제일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은 제일 최초에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가 낙무를 했었죠. 네. 이분은 인사청문회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뭐 여러 가지 혼외자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서 자진 사퇴를 했었고 두 번째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쳤습니다만 끝난 이후에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음주운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리고 몇 개월 뒤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신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첫 초대 장관 후보자로 박성진 포항공대 교수가 내정이 됐었지만은 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창조과학회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뉴라이트 그 이념들 이런 것이 드러나서 낙마를 했었죠. 모두 3명이 낙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자진 사퇴를 하는 형식을 취했고 지명철회라는 방식은 취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이제 그 과정에서도 청와대 어떻게 보면은 그 제가 보면 안보 22차장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 낙마한 경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짧게요. 국정원장은 아직 인선이 안 됐죠? 예, 국정원장은 우리 그 당선인이 지명할 수 있는 것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후보자뿐입니다. 예. 그리고 국정원장 후보자는 현직 대통령만이 지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10일 취임 이후에 지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 인선에 대한 평가 해봤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봄비가 그치고 나서 날씨가 조금 서늘해졌습니다. 네, 내일부터는 다시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고 기온도 예년 수준을 회복해 포근해질 전망인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네, 오늘은 종일 서늘한 날씨가 이어지는 겁니까? 네, 제 뒤로는 예쁜 꽃이 폈지만 공기는 제법 차갑습니다. 비가 그친 뒤 흐린 날씨에 찬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내일부터는 다시 봄이 찾아옵니다. 맑은 날씨에 기온도 크게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기온 변화가 심한 만큼 건강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국 하늘 맑게 개겠습니다.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7도, 대구 8도, 광주 10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15도에 머문 서울 기온 19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 20도, 광주 21도로 남부는 20도를 넘어 따뜻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도 맑은 날씨 속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갈수록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먼 남해상으로 태풍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간접 영향으로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고 있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에 발탁되면서 안 그래도 인사청문회를 벼르고 있는 민주당 검증의 날이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네, 안철수 위원장과의 공동정부 구상도 빨간불인데 잠시 뒤 관련 내용들 짚어봅니다. 저희는 더 뉴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